안녕하세요. 임지연입니다. 100세 시대 불청객이라고 불리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 그 진행 단계에 따라 신호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이 신호를 잘 인지하고 제때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최대한 자기 관절을 보존하고 또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치료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심승보 원장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관절 관리가 참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이 무릎 건강은 필수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원장님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네, 평소에도 건강을 잘 지키시던 분들, 예를 들어 당뇨나 혈압을 잘 관리하시던 분들도 네. 이런 관절염이 한번 생기고 나면은 활동력이 떨어지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결국은 비만이나 다른 합병증이 많이 생기게 되고 결국 건강을 지키는데 큰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퇴행성 관절염을 미리 조기에 예방하고 잘 치료하는 것이 노년에 특히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무릎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릎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 어떻게 보면 통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무릎 퇴행성 관절염 증상으로는 걸으면 통증이 심해진다거나 네. 계단이 오르내리기가 힘들다거나 통증으로 밤에 주무시기 힘들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평소에는 괜찮고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네. 등산을 하면 아프다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만 아프다거나 그런 특이한 증상을 특정 동작에서만 생기는 증상이 있으신데 이럴 때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결국 관절염이 3, 4기가 진행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게다가 퇴행성 관절염은 계속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네. 빠른 진단과 진행 단계에 맞는 치료를 하지 않으면 더욱 쉽게 악화되기 쉽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이제 어머님들 보면 등산하시다가 혹은 러닝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가 무릎에 물이 차서 난 요즘에 못 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이런 증상 퇴행성 관절염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평소 생활하시다가 물이 찼다거나 그래서 병원에서 물을 뽑았다. 맞아요. 그런데 또 다시 물이 찬다. 네. 이게 반복되는 건데 결국 물이 차는 건 어떤 증상일 뿐이고요. 실제로 그 원인은 퇴행성 관절염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일반 질환과 달리 자연적으로 치유되지 않는 진행성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진행 단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무릎 퇴행성 관절염 진행 단계는 보통은 저희가 엑스레이를 보면서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무릎 위에 있는 뼈, 대퇴골과 아래쪽 경골 사이가 간격이 적당히 유지가 되고 네. 뼈의 변형이 없이 부드러운 곡선으로 서로 만나게 되는데요. 점점 단계가 진행되면서 관절 간격이 좁아지고 네. 그 뼈의 변형이 심하게 점점 진행되면서 4단계가 되면 위 아래쪽에 있는 뼈가 서로 부딪히면서 통증과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 원인은 결국 골 간격이 좁아지고 뼈끼리 부딪히는 이런 증상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무릎뼈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고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연골과 물렁뼈, 그 반월상 연골 등이 손상이 되면서 네. 뼈끼리 부딪히면서 통증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관절 사이에서는 그런 간격이 유지가 되고 그 안에 들어있는 구조물들이 서로 보호를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점점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될수록 관절 간격이 좁아지고 또 통증이 계속 진행되게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 뼈 사이의 간극이 굉장히 좁아져 있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는 통증도 엄청날 것 같고 과연 그 무릎이 기능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4단계가 되면은 거의 이제 그 본인의 그 뼈를 그리고 연골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인공관절을 시행해야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단계별 치료법을 먼저 보게 되면 네. 1단계에서는 약물 치료나 운동 치료, 주사 치료, 물리 치료 등으로 먼저 해결을 할 수가 있지만 단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점 진행되고 안쪽에 연골이 파열되고 물렁뼈가 손상이 되면서 결국 관절 내시경이나 비절개 줄기세포 치료 등으로 연골을 재생 치료할 수 있는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 이외의 단계가 더 진행되게 되면은 결국 인공관절 치환술을 고려하게 되겠습니다. 인공관절 전 단계에서 시행되는 그 치료법으로 줄기세포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무릎 연골 재생 치료에 이용되는 줄기세포 어떤 줄기세포일까요? 네, 저희가 이제 줄기세포라고 얘기하면
피가 되거나 뭐 네. 뼈가 될 수도 있고 장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세포를 저희가 총칭해서 줄기세포라고 하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중배엽, 중간엽 줄기세포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네. 그건 주로 연골, 뼈 이런 걸로 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세포를 말합니다. 예. 그 세포를 이용해서 저희가 안전하게 특히나 태아에서 가져올 제대열에서 추출해서 줄기세포수를 추출을 하고 배양을 해서 무릎에 안전하게 시술을 할 수가 있고요. 보통 시술하고 난 이후에 1년 이내에 연골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연골 생착은 6주부터 시행이 되지만 네. 개인차에 따라서 조금 예우는 바뀔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고요. 네. 시술을 하게 되면은 이건 재생 치료이기 때문에 인공관절과 달리 여러 번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시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예. 또한 비교적 손상 부위가 크더라도 예를 들어 자가 연골을 이식하거나 스스로 걸 떼서 다시 이식하는 방법들이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손상 부위에 따라서 시술이 제한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줄기세포 치료는 네. 손상 부위가 비교적 크더라도 쉽게 시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자, 무릎 퇴행성 관절염 그 줄기세포 치료제의 특징을 좀 알아봤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치료의 원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은데요. 무릎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 원리는 무릎 관절에 보통은 연골이 한번 손상되고 나면은 자가 치유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조직입니다. 네. 이런 조직을 남아있는 조직을 그냥 저희가 내시경으로 절개 없이 충분히 제거를 하고요. 거기다가 뼈에다가 저희가 구멍을 뚫거나 생착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 다음에 줄기세포 치료제 이미 생산이 되어 있는 제품을 이용해서요. 이런 연골에다 심어주게 되면 연골이 자연적으로 재생되게 되고 또 자가 치유를 유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60대 남자분이셨고 퇴행성 관절염으로 병원에 내원하셨는데요. 네. 이분도 평소에는 등산, 테니스도 좋아하시고 다른 질환 없이 건강하시던 분인데요. 예.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나면서 무릎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해서 내원하셨고요. 무릎 때문에 삶의 질도 감소되고 그렇죠. 짜증과 우울감 이런 게 있으신 상태에서 병원에 내원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치료를 관절 내시경으로 치료를 하게 됐고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시경에서 무릎 연골 결선 부위에 저희가 줄기세포를 이식을 하게 되고요. 네. 수술 전 MRI를 찍어보면 화살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골이 손상이 되고 원래는 이렇게 회색으로 모양이 덮여있는 연골이 보여야 하는데 네. 그렇지 않고 하얗게 염증과 물만 보이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줄기세포를 이식함으로써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다시 저희가 MRI와 내시경을 시행하게 되는데 마모된 연골이 자연적으로 재생이 됐고 이분도 제가 항상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말씀드려도 이제 예. 어느 정도는 등산이나 다시 테니스 같은 걸 또 하고 계시고요. 어느 정도 일상으로 돌아가신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제를 이용해서 손상된 연골이 재생이 된다라는 그런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이 재생 기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얼마나 걸릴까요? 네, 보통 저희가 6주 후부터 시술 6주 후부터는 생착이 좀 더 정확하게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네. 저희 특수한 제재를 이용해서 뼈에다 생착을 시키기 때문에 네. 시술한다고 나서 직후에 바로 떨어지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체중 부하를 좀 줄이고 네. 큰 움직임을 좀 삼가면서 재활 치료를 천천히 한다면 6주부터 새 연골이 자라나기 시작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약 1년 정도면 거의 새 연골이 덮여서 어느 부분이 손상이 있었는지 거의 모를 정도로 새로운 연골이 자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 효과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이번에는 네. 63세 여자 환자분이셨고 예. 이분은 이제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 손자를 봐주시다가 아프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치료를 받아보시고 물리치료나 주사치료도 많이 하셨는데 별다른 효과가 없어서 병원에 오셨고 무릎 내측에 오래된 통증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MRI를 찍어보니까 빨간 박스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화살표에 잘 표시해 두었는데요. 네.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염증과 물만 차 있고
정상적으로 보여야 될 관절 연골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시술 전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염증이 시술 후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MRI를 찍어봤을 때는 네. 여기 노란 박스 안에 보이시는 이런 회색 모양의 연골들이 잘 생착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도 역시 이후에 MRI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삶의 질 그리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또 손자 육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네, 그렇군요.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 효과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절개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시경을 이용해서 절개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좀 흉터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비절개 치료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0.5cm에서 1cm 정도 되는 피부 절개를 통해서 그 안쪽에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그 안에 줄기세포를 이식하고 생착까지 도와주는 이런 시술을 다 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뼈를 자르거나 인공물 삽입 없이 내 무릎을 온전히 쓸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처는 거의 1년 이후에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네, 상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정도입니다. 네. 또한 연골 분화 촉진으로 연골을 재생시키는 수술이기 때문에 재생치료, 즉 자기 스스로의 연골을 보호해 준다는 면에서 큰 의의가 있겠고요. 또한 연령 제한 없이 시술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령 환자도 가능하신데요. 시술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1, 20분이면 시술 다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네. 마취나 수술에 대한 부담도 없고 그래서 흉터가 없고요. 빠른 회복, 빠른 퇴원이 가능한 치료가 이 비절개 줄기세포 치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들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50대, 물론 50대 후반 남자분이셨는데요. 네. 이분도 역시 항상 저희가 이제 특징적으로 다른 질환이 별로 없으신데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신다거나 네. 등산을 즐기신다거나 그런 분들이 특징적으로 좀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잘 지내시고 건강한 생활 용이하시다가 어느 순간 무릎 통증이 생기고 거동이 불편해지고 그래서 주사 치료를 맞게 되지만 효과는 별로 없으시고 또 물이 차거나 이런 증상이 점점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병원에 내원하셨고 예. 그때 시행한 MRI상에서 역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빨간 상자 안에 들어있는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연골이 많이 손상이 되었고요. 예. 그래서 역시 아까 보여드렸던 바와 같이 비절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생착을 시켰고 1년 후에 보시는 MRI 그리고 2년 후에 파란 상자 안에 보신 MRI와 같이 연골이 다시 생성돼서 이렇게 회색으로 이 뼈 위에 덮여 있는 연골이 다시 재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아무래도 인공관절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는 치료법이기는 하지만 모든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대상이 과연 될까 그런 염려도 좀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인공관절을 할 만큼 이미 진행이 돼버린 경우에는 줄기세포 치료 대상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빠른 진단하고 더 늦기 전에 선택을 해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렇죠. 또한 무릎 관절이나 연골이 손상돼서 통증이 심한 경우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으로 연골이 거의 닳아서 통증이 생긴 경우 네. 그리고 또는 무릎 인공관절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또는 수술이 꺼려지거나 또는 미용상 그런 경우에도 비절개 무릎 줄기세포를 치료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무릎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 후에 또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알려주시죠. 비절개 무릎 줄기세포 치료 후에 관리 재활이 중요한데요. 수술 후부터 약 6주까지는 부분적으로 체중 부하를 하거나 그래서 발끝만 닿는 그리고 목발 생활을 어느 정도는 해주셔야 되고요. 네. 이후에는 목발로 지탱하면서 걷기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죠, 그 기간이? 6주 정도면 충분히 두 발 이후에는 걷기 시작하실 수가 있고요. 8주 후부터는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십니다. 네. 물론 이후에 대퇴나 그 햄스트링 같은 근육 강화 운동이 좀 병행이 되어야 되고요. 1년 후면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가벼운 산의 등산, 테니스 등의 스포츠 활동도 어느 정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주의사항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시술 후에는 무거운 물건을 든다거나 무릎에 압력이 올라가는, 무릎에 압력이 가해지는 행동을 피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1년 후에 정상적으로 회복이 거의 되고 그래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과격한 운동은 어느 정도는 제한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죠. 이후에 또한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네. 시술 전 내과 전문의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또한 무릎 관절염 치료에 대한 저희가 많이 하는 시술이긴 하지만 경험과 다양한 치료에 대한 그런 이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경험이 있는 의사를 만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네. 또한 무턱대고 이런 줄기세포 이식을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휜다리 교정술이나 이런 다른 시술들이 함께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시술 시에 비절개 치료가 그렇게까지 쉬운 시술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정밀함과 정확한 기술을 요하는 시술이니까 그러한 충분한 전문의와 상담 이후에 시술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의사항도 좀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이 줄기세포를 이용해 무릎 퇴행성 관절염 치료법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자, 진행성 질환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좀 방치했을 경우에 어떤 상태가 될 수 있을지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다리가 저희 고관절 중심에서 발목 중심까지 선을 그었을 때 네. 이 선이 무릎 중심을 지나야 되는데 X자 다리로 변한다거나 이런 거 외반슬이라고 부르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중심이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즉 걸으실 때 무릎 바깥쪽으로만 걷게 되는 거죠. 또한 반대로 퇴행성 관절염이 너무 심하게 진행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측의 연골, 물렁뼈들이 거의 손상을 입고 거의 사라지게 된다면 네. 다리가 O자 다리로 변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고관절 중심에서 발목까지 선을 그었을 때 무릎 내측보다 더 안쪽으로, 쉽게 말해서 무릎 안쪽보다 더 내측으로 무게 중심이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무릎 안쪽으로 걷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결국 관절염이 점점 더 심하게 되고 이제는 줄기세포나 다른 시술을 고려해 볼 수 없을 만큼 심한 관절염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릎의 통증이라든지 이 무릎의 변형을 방치하면 고관절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간혹 보다 보면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조금 O자형 다리가 돼서 불편하게 걷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럴 때에는 또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휜 다리 교정술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고관절 중심에서 발목까지의 중심, 결국 무게 중심을 다시 가운데로 맞춰주면서 네.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 속도를 늦춰줄 수가 있고요. 또한 무릎 통증 또한 감소되고 본인 관절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줄기세포, 비절개 줄기세포 치료와 연골판을 이식하는 그런 연골을 살리는 시술과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해서 무릎을 거의 정상적인 해부학적으로 그리고 화학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상태로 다시 돌려놓는 거죠. 그래서 인공관절에 비해서 활동력과 운동력이 매우 높습니다. 무릎에 쉽게 말해서 손상된 뼈를 제거하는 것이 인공관절이라면 본인의 연골이나 뼈를 살리는 방법이기 때문에요. 활동력과 운동력이 다시 좋아질 수가 있고요. 무릎을 꺾거나 그런 재활치료가 특별히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절 절개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는 빈도도 굉장히 적고요. 물론 근력 운동이나 걷기 운동 같은 거는 필수로 병행이 돼야겠지만 힘든 무릎을 꺾는 운동이라거나 재활치료가 비교적 필요하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퇴행성 관절염으로 오다리가 된 사례 중 휜다리 교정술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그럼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분도 역시 64세 여자 환자분이셨고 다리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휘지는 않으셨지만 저희가 엑스레이에서 찍어 보니까 무릎 내측이 서로 닿고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릎이 안쪽에 무게중심이 안쪽으로 지나가고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뼈를 살짝 절개하고 다리를 일자로 만들어주는 내반슬 교정 수술을 시행했고요. 특징적으로 보시면 무릎이 서로 맞닿고 있던 그게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이 안에 이제 관절 연골 그리고 물렁뼈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손상되었던 부분을 다시 떨어뜨려 줌으로써 통증을
완화시키고 다시 네. 연골들이나 물렁뼈가 재생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휜다리 교정술,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대상이 될까요? 어떤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얘기를 해주시죠. 네, 보통은 저희가 만 71세 이하 그런 환자분들 중에서 무릎 관절염으로 수술을 권유받았는데 하지만 인공관절을 추천을 받았는데 아직 활동력이 많고 건강하시고 사회 활동이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휜다리 교정술의 교정 대상이 되겠고요. 네. 특히나 무릎 다리가 O자로 많이 휘어져 있는 분들은 다리를 일자로 세움으로써 서로 손상되어 있는 내측 관절 연골을 서로 떨어뜨려줘서 공간을 만든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 그 이후에도 미용적으로도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휜다리 교정술 치료 시 주의사항도 좀 알려주시죠. 뼈 수술이기 때문에 네. 체중 부하는 천천히 하시도록 하고요. 근력 운동은 항상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절 연골의 제거 없이 내 무릎을 온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장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재활이 더구나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리 모양이 똑바로 서면서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보행이나 이런 게 다시 이전처럼 돌아갈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역시 근력 운동 그리고 근육들이나 이런 밸런스를 맞추는 운동은 같이 병행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특징적으로 고령 환자분들이나 연령 제한 없이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아마 치료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 연령 제한 없이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치료해 보신 환자 중에 최고령 환자가 몇 살이었나요? 80대도 계셨어요. 80대신데 다만 이제 무릎 정도가 관절염의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뼈 이외에는 다른 부분들은 건강하셨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교정술하고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노년의 불청객이라고 불리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방법도 좀 알려주시죠. 네, 물론 이제 치료도 적당히 좋은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예방을 잘 하고 그동안 그렇게까지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가장 좋겠죠.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특히나 비만을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니까 활동이 떨어지고 그러시면은 살이 찌고 그러게 되면 다시 움직이기 싫어지고 통증이 생기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연결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항상 비만을 주의하시고 적당한 체중, 적정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30분 이상 평지 걷기 운동 등을 꼭 시행하시는 게 좋고요. 네. 아픈 증상이 생기는데도 억지로 하시는 건 좋지 않으세요. 저희가 운동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맞아요. 환자분들이 너무 아픈데도 너무 힘든데도 30분, 1시간 하루에 1000보는 걷겠다 하시면서 무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많죠. 네, 그런 건 아주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러면 통증이 느껴지기 전까지 걸어야 되나요? 그렇죠. 예. 네, 통증이 생기는데도 억지로 걷는다. 물론 근육이 뻐근하고 뭐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 건 어느 정도 쉬어가면서 하시면 되는데 날카로운 통증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는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서 하시는 건 저희가 권하지 않습니다. 네. 또한 무릎 노화를 부르는 나쁜 자세, 특히나 양반다리, 책상다리 오래 하시는 거, 쪼그리고 앉는다거나 무릎 꿇고 앉으시는 거, 무리한 등산, 계단을 너무 오르내리락 많이 하신다거나 이런 건 피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무릎 관절 손상 및 특히나 감염, 그리고 특히 노년층들의 만성 합병증이 있으시다거나 그런 분들은 관절 손상이 생기거나 또는 감염, 다른 염증에 취약하기 때문에 네. 부상이나 이런 데 항상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체중 조절 항상 하시고 적절한 운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심승보 원장과 함께 노년의 불청객,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과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으며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전문의와의 적절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